직장인이 언젠가는 퇴사를 하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퇴직이 숙명이거든요. 그러면 퇴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게 14.5년 근무하다 보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직장인들이 퇴직 준비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통계청 자료예요. 10명 중 8명은 퇴직 준비 못한다. 안 한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그 23년도 12월달 24년 1월달에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퇴직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퇴직 준비하기가 쉽다 어렵다.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 내야 되잖아요.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퇴직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퇴직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퇴직 준비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예요. 황퇴, 아까 얘기한 황당한 퇴사, 명퇴, 명예로운 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대량 학살 시대, 적시가 아니고 불시, 수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럼 생존하려면 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서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내야 돼. 더 안타까운 것은 동료 옆 동료가 잘리게 되면 정리되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살아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합니다. 업무 수행이 과하다가 아니고 과중해서 막 쓰러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지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들이 옛날에 보험회사에 아주 대거 입사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D생명에서 국장까지 한 친구인데 이 친구 스펙 좋고 인성 좋고 친구들 간에 예의도 있고 술도 잘 사고 밥도 잘 사.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장급이면 정리하고 일순위지 뭐.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인성도 좋고 예의도 있고 뭐 스펙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NI생명, S화재 이런 데 이제 국장으로 갔다가 그것도 이제 성과가 안 좋으니까 아웃돼가지고 대리점을 개설했다가 실패하고 2번 대리점을 개설을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빚더미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 역삼동에다가 140평짜리 대리점을 냈는데 140평 그때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 2번 거덜냈는데 빚더미에 당연히 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취업 시도를 했는데 돼요 안 돼. 재취업 안 돼. 나이 먹고. 결국 이제 재취업 시도가 실패하다가 보니까 빚은 안고 자연스럽게 그 가정 불화가 오죠.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 부부싸움이 점점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폭발하다가 별거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상당 기간 외부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 노숙은 안 합니다. 세월이 가고 이제 부부가 화해를 해서 다행히 이혼은 안 당했는데 복두방도 해보고 부동산 해보고 그것도 거덜내고 지금 이제 택시 운전합니다. 이 친구가 고대 나왔어요. 좋은 과도 나왔는데 자기가 지금 택시 운전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몇 년 놀다가 노숙 전 단계까지 갔다가 와이프가 용서를 해줘서 지금 집에서 와이프 밥을 얻어먹는데 택시 운전하는 거 지금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5, 6년 놀아보니까 옛날이어는 접고 그래도 행복하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생존 연습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강호 무림이요. 그 무시무시한 정글에 내동쟁이 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강호의 무림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고수요 하수요. 회사를 떠날 때 여러분 다 고수라고 생각하죠? 무림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그 고수들하고 일합을 경쟁을 하셔야 돼. 일합을 겨뤄보셔야 돼. 근데 실제적으로 90%가 망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강호 무림 정글에 나올 때는 적어도 옆구리에 칼 한 자루는 차고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직장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칼 한 자루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직장인 언젠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는데 그때 제 발로 떠나려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야 돼? 결국 회사에서 만드셔야 돼요.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낚시할 때 한 대의 낚싯대를 물에 들이우는 것보다 여러 대의 낚싯대를 기울이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여러 직무를 경험하는 것이 강호 무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회사에 다닐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여러 개의 경험을 해보시라.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다닐 때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때 50이 안 됐어요. 회사가 늘 50쯤 되면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 악몽을 늘 꿈을 꾼다고. 그러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잖아요. 그죠?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언젠가는 회사를 나오는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퇴직 준비를 못한다. 그게 80%라고 그랬죠. 10명 중 8명.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그 동네 벽지 도배하는 데에 실내 인테리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했어요. 이게 물론 제가 와이프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죠. 이 친구가 와이프하고 가끔 술을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주고, 참 잠이 안 온다. 서방님이 매일 마른다.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도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일단 당신이 현장에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 여자들이 도배하는 거는 뭐 학원 다니면서 도배도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서 미리 사업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내를 미리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최대한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가게를 딱 냈는데, 집사람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집사람들은 동네에 어우러지는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아. 애들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 학부모들 이렇게, 여자들은 참 장점이 잘 어우러져. 또 옆집 뭐 언니 뭐 남자들은 형님 소리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아줌마 집사람이 알고 있는 동네 인맥이 후원금이고 막강한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털을 잡아서 자식까지 지금 거다가, 애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해가지고 또 잘릴 있고 월급도 얼마 안 주니까 아예 아들까지 딱 잡아다가 해가지고 지금 동네에서 짭짤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뭡니까 인터넷에 막 그냥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관리하고, 애들이 또 하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직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퇴사를 하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나를 판매할 수 있는 팔거리를 만드셔야 돼. 그 팔거리가 뭐냐? 전문성이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서 개발을 하셔야 돼.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없어요. 확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직무를 통해서 재첩을 할 수 있거나 창업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습관과 태도가 좀 긍정적이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행동할 때 보면 네거티브, 뒷담화의 대가들이야. 그죠? 회사 동료들끼리도 보면 부정적이거나 뒷담화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뒷담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 없어요. 언젠가는 나오는데 할 게 있다? 할 줄 아는 게 있다? 없다. 할 것도 없다. 갈 데가 있다? 없다. 오라는 데가 있다? 없다. 친구도 없다. 거기다 뭐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현실만 있는 삶, 병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은 삶.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여러분,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토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구멍을 3개를 판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 온 먹이사슬 최하단이 토끼예요, 토끼. 토끼가 엄청나게 그 번식력이 강하더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잡아먹히니까 도망 다닐 구멍을 3개 정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미물도 도망갈 구멍을 3개를 만든다는데, 여러분들 직장인이 언젠가는 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구멍 3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요. 정글에 떨어질 때 옆구리에 칼 한 자루는 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를 퇴사했을 때, 불시 퇴사했을 때 언젠가는 결별하게 되는데, 그때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한테 맞는 경력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 만만치 않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이고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적어도 토끼처럼 3가지 정도는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4시간씩 4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55세에서 65세
10가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생활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건강,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80대의 80%가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이에요?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아니거든, 대다수가. 그래서 그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많아요. 1등인 게 많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보다 젊은 친구들 20, 30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나라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40대, 50대의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40대, 50대가 60대, 70대보다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결국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게 80%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40대, 50대의 50% 이상은 가난이 준비된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주된 직장에서 아웃이 되는 그 순간, 퇴사하는 그 순간에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19.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약 50%가 40만 원 미만입니다. 평균이 60만 원이 이제 70%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0.3%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노후 준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 생활비 조달 현실적으로 쉽다 어렵다?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늙어서 나이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지금 나이 먹은 것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습니까? 장애 취급받아요. 장애자 취급. 똑같은 노동을 투입을 해도 받는 게 달라. 일하는 노인 절반이 100만 원도 못 법니다. 이게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에요.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어른들의 68%, 약 70%가 임시직, 일용직입니다. 이게 동아일보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신문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그 지하철에 이렇게 딱 내려서 이제 올라오면 그 전단지 할머니들 있죠. 그 받아야 잘 안 받죠. 그 하나 받아주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원. 그러니까 1000장을 뿌리면 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장을 뿌리는데 10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게 1000장을 베풀었을 때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일하면 나이 먹은 양반들이 65세 넘은 사람들이 그 한 장 뿌리겠다고 온갖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 그 젊은 애들한테 아양 떨다시피 받아달라고 인사하고 안 받아. 여기 그 50원이야. 그 어르신 하루 종일 일해도 1000장을 뿌려요. 5만 원 받아. 20일 일할 수 있어 없어요? 20일 일할 수가 없어요. 15시간 공공근로 하고 60만 원 받습니다. 13시간 폐지 죽고 하루 1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고급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의 생활비를 어떻게 다 그건 구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후의 생활비를 벌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노후의 생활비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될 게 금융파산,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돼. 그럼 돈을 못 벌면 차세는 뭐요? 안 써야 돼. 그죠? 그게 더 현실 아닙니까? 그 세 번째, 일을 하셔야 돼.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을 벌려고 한다면 꼬박 20일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 그러면 50만 원의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은행에 3억 이상 예치한 이자 소득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써 돈을 안 쓰잖아.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용돈 안 쓰고 그리고 건강도 어때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노후의 생활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없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요게 키포인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삶의 터전을 바꿔라. 제가 화성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삶의 터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첫 번째, 금융사기를 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생활비 조달하겠다고 현혹돼가지고 사기당하기 일쑤예요. 금융권, 은행, 보험, 증권회사, 투자회사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그네들을 위해서 있는 회사지 노인네들을 위해서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하라. 결국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냐면 수익성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으면 수익성이 올라가죠. 안정성이 있으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성이 큰 데다 투자하면 성공을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한 10% 정도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기당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높죠. 한때 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외국에 주식 투자 잘못하면 국내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왜 전 세계적인 투기꾼들하고 붙어서 게임을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권회사는 수수료만 떼면 되거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여러분 재테크 책 한두 권 읽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죠. 창업책 몇 권 읽었다고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막 투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나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공짜는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금융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사, 투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노후 생활비를 벌 수 없다라고 하면 지출 항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절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얘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부부가 한 달에 50에서 80을 내. 그 광고하는 거 보면 안 들을 수가 없어. 치매보험, 뭐 간병비 보험, 뭐 치아보험 다 들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건 생활이 안 되는데 50에서 80만 원 과다 지출이거든. 제가 이 얘기 잘못해가지고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내 얘기는 못하겠고 보험 컨설팅을 받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 나이 먹었을 때 경조사비 이거 굉장히 부담되죠. 체면 불구하고 경조사비 줄여라. 상대도 압니다. 그 노인애들이 경조사비 체면 차릴 수가 없어. 옛날에 10만 원 냈다면 5만 원 내고 미안하면 안 가면 내고. 지출 항목 중에서 나이 먹으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의료 비용, 의료 파산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비, 약값 이거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병원비, 약값은 나이 먹을수록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병원비, 약값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역설적으로 잘 먹어야 돼. 단백질 보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들 하죠.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몸을 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은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끼시면 결국 병원비, 약값이 엄청나게 폭증한다는 거. 그리고 의료비용 줄이려면 두 번째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죽걸사.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게으르시면 안 돼요. 걸음걸이의 속도가 노인애들의 걸음걸이하고 젊은 사람들의 걸음걸이 속도가 다르죠. 그 걸음걸이의 속도가 인생의 수명이요. 나머지 인생.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근로소득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즉 일을 해야 되는데 7, 80대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설령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공근로 3시간씩 20일 하면 7, 80조요. 그러면 오며 가며 결국 하루가 깨지게 됩니다. 제 친구가 얼마나 바지런한지 공공근로 탄현에 사는데 왕십리에서 3시간째 공공근로 지하철 하는데 80에 건강보험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현찰로 한 70만 원 받는데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하루가 가더라는 거예요. 탄현인데 지금 동네에서 전철에서 이제 일주일에 이틀 하는 거, 한 3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죠. 이것도 하고. 하여튼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건강하고 또 용돈 안 쓰고 잡스러운 생각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도시에서는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일자리를 찾아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보상이 굉장히 낮아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합니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우도 좋고. 그래서 도시 어르신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50만 원이면 은행에 3억을 예치해서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 일자리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가면 노인 일자리 여기 장려 오크넷 서울시 창업센터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일자리가 의외로 많은데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분 일을 해보시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말씀드리는 얘기가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나이 먹어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은 나이 먹은 60대 70대가 들을 것이 아니고 30대 40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면 노령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이런 것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면 찾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노령연금, 나이 먹은 사람들 65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주는데, 보통은 차 있고 집 있으면 노령연금, 기초연금 안 준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하위 70%는 노령연금을 줍니다. 복지센터에 가보시면 옛날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면 담당자들이 집 있어요? 차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 따지라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탈락하면 그 다음에 또 쫓아가서 또 따지고. 그래서 하위 70% 들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받으시고. 여러분 주택연금, 저희 집사람이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불광동에 그 독박골에 가면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반지하에서 사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빨도 없으신 분 많아. 80 넘으신 분들이. 자식들도 막 살기가 팍팍하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냉면 한 그릇을 못 드시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주택연금 가입하시라고. 그 돈이 2억 남짓 되는 빌라 그 반지하 그거 자식들 주겠다고. 그걸 못 드시는 거야. 그 집사람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칭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불광댁이 집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83인데 앞으로 10년 사신다고 하면 90세까지 10년 동안 한 달에 주택연금 100만 원씩 받아봐야 1년에 1200이야. 10년 써봐야 1억 2천이거든요. 거기에 이자 복리로 한다 그래도 그 사이에 집값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잉여 자산은 자식들한테 돌아가. 이 할머니가 그 노령연금 받죠. 뭐 또 그 동사무소에서 갖다 지원해주는 쌀도 갖다 주고 뭐 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뚝 떨어지니까 이빨도 해놓고 당신이 먹고 싶은 냉면도 먹고 다니고 옆집에 곡성댁 할머니 데리고 가서 냉면도 사주고 하니까 얼굴이 뽀시시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불광댁 얼굴이 뽀시시해지고 왜 난리야?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냉면 한 그릇 못 처먹던 할매가 이빨도 해놓고. 내가 주택연금 가입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거. 그래? 동네 할머니들 다 들었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거 딱 뜨면 VIP야. 자동으로 다 해준다는 거야, 리서치를. 그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구제해줬다고. 근데 거기에 또 재개발 우선 지역이 돼가지고 집값이 엄청 뛰었대요. 200만 원씩 받아도 10년 10에 해봐야 2억이야.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뭐 2억 언저리 하던 게 뭐 3, 4억이 가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자식들 줘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공부하시라고 자산관리 하기 위한. 농지연금? 여러분들 농지연금이요. 시골 땅들 가업주면 사지 마세요. 왜냐면 시골 땅은 매매가 안 돼. 그 후배가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영주에다가 2,400평 땅을 상속을 받았어. 팔려고 하니까 고가와 매가는 다르잖아요. 1억도 안 되더래.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는데, 농지연금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농지연금도 이게 예산이 있다고만 정부에서 던져주는 예산이 있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소를 옮겨서 2년인가 3년인가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100평인가 2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혜택이 되는데, 그것도 로또 당첨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농지연금 자식들한테 1억까지 농지연금에서 한 80쯤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이제 뭐 1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이신데 동생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우리 어머니 집에 동네에서 빌라에 사시는데 거기에 주소를 옮겼다가 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어머니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황반변성이 와서 한 8년 고생하시다가 지금 눈이 거의 실명 전 단계가 됐는데 나오질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자 등급을 5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고하고서 이제 그 접수하러 동사무소를 갔더니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지금 빌라가 어머니가 받고 싶은 돈은 뭐 한 5억을 받고 싶다는데 공시지가가 한 1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를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는데 통장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현찰이 자식들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노출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그 체육관의 후배가 처남댁이 60 안 돼서 그 치매가 왔어요.
강화도에 사는데 처남이 손이 처남인데 그 처남의 지인이 와이프가 60에 그 치매가 왔으니까 그 강화도에 단독에 살아봐야 돈 2억도 안 되는 집들이거든. 그 지인이 그 처남 보고 빨리 집 정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라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7년째인가 8년째인데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난 놀랬어요. 500, 600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결국 누가 빚을 지는 거예요? 가족이, 자식들이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거 감당을 해야 되거든. 그 후회를 하는데 후회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업에 실패한 선배가 그 동네에 선배가 있는데 살 길이 막막하죠. 답답하고 더구나 집사람도 아프대요.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죠. 자신 여기저기 아프고 재산은 동두천에 빌라 한 채 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내가 지금 그 후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부부가 둘 중에 하나 아프면 요양원에 가야 되고 서로 버려야 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봐라. 목사야 또 그 목사인데 개척교회 지금 거기서 근 20년인데 신도가 3명이야. 그거 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목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먹고 살지를 힘든데 당장 당신 둘 중에 하나 아프면 서로 버려야 되는 상태인데 체면 불구하고 빨리 정리해라 교회에. 대안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아프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 친구 그 후배도 그 처남이 늦었어도 집 정리하고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올 봄에 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형님 처남 댁이 동공이 풀려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살아났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500, 600이 꼬박꼬박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라는 게 돈이 없는 사람 보고 자산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지만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굉장히 받을 게 많다는 거죠.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연간 3천 정도를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똑똑한 거죠.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5번째, 노후의 생활비 벌 수 없는데 삶의 터전을 옮겨라. 도시에서 살지 말고 시골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후에 나이 먹어서는 병원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당장 굶어 죽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지방이나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십시오. 만약에 앰뷸런스 탄다. 도시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며칠 상관이요. 목숨 위에 차이가. 안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도로도 좋아져서 동네 주변에서 그 응급조치 취하고 옮기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런 양반들은 이미 이제 수명이 다 하신 양반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병원 때문에 일찍 죽겠네. 그거 아니거든요.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땅이나 집을 사지 마라. 시골 터세 감당하기 어렵다. 또 아까 자산관리하라고 그랬죠. 시골에 집이나 땅을 사는 그 순간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지원받는 금액도 크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의료비용이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요양병원에서 10년, 20년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요. 그러면 서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공부도 해볼 필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체육관에 한 양반이 동네에서 조그만 그 철물점을 했는데 나이 먹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60대 후반에 이제 그걸 접고 집에서 맨날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눈치 보고 일주일 용돈이 3만 원이야. 근데 수입이 없는 데서 그 와이프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데 3만 원이라는 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잖아요. 근데 3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니까 인간이야. 어디 가서 이 얘기도 못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 양반 보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와이프 옆에 있어봐야 맨날 야단 맞고 구박받으니까 복지센터에 다니면서 컴퓨터도 좀 배우고 이런 거 해라.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그 빈집 연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다. 농업진흥공사라든가 이런데 그걸 이 양반이 그걸 찾아가지고 예천으로 내려가셔서 이 양반이 그 예천 내려가기 전에 지공선사, 장로, 목사 하다가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장로, 장시간 노는 사람,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다가 이사를 했는데 예천에 집을 연세를 그냥 명목상 50만 원. 그 예천에 빈집 연결 프로그램에 접속을 했는데 그 내려가 봤대요.
집 옆에 텃밭이 1000평인데 50만 원에 그 집을 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을 예천에 1000평 해봐야 돈 돼 안 돼. 그 팔아봐야 형제들이 나눠봐야 용돈밖에 안 돼. 그러니까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고향에 와서 세컨하우스로 놔두자 해가지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라는 게 집을 그냥 놔두면 몇 개월 있으면 그냥 무너져. 저희 장모님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90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돌아가시고 3개월 됐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잡풀이 자라가지고 해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누가 살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 처남이 그거를 이제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임대료 없고 350평에 텃밭까지 해가지고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집을 팔게 되면 군소리 없이 집을 비워주는 걸로 조건은. 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거기서 집이 한 50평 정도 된다고 하면 한 300평은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일거리도 되고 또 일 다니고 하니까 노인네고 사람이 아주 표정이 밝더라고요. 집도 새 집같이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전에 그 집도 형제들이 이 양반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집을 세를 줬는데 그 1000평도 저 먹어라 이거야. 명목상 50만 원인데 가지고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천군에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을 해주더래요. 근데 이 양반이 철물전을 했던 사람이니까 집수리 하는 또 일가견 있잖아요. 사람들 불러 제끼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50만 원이면 제가 다 해결하는 거야. 그 몇백을 지원받았는데 그 반 용돈 벌었지. 이사 비용 지원해준대. 거기다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거리가 있지. 일거리도 많고 건강도 되찾고 점점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와이프 안 봐서 좋고. 그 소리 하는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연기 아니요 이제 70 갓 넘었으니까 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말도 재밌게 형아나 누님들이 자기 너무 사랑해 준다는 거야. 형아들이. 그런데 거기에 시골로 옮길 때 그 집이나 땅을 사면 형아가 누님들이 사랑해 주겠어?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의 생활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 자리까지 왔잖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절대 나이 먹어서 돈 벌 수 있다 없다. 다 뜬구름 잡는 소리요.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욕심내지 마시고 두 번째 절약해 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자산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기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연천에 집사람하고 같이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말복이었어요. 말복. 그 복 중에 저 기사하고 와이프는 경로당 들어가서 이제 노인들 생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연천에 전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나오면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5시쯤 됐는데 전국에 그 경로당에 차를 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경로당에서 그날 보니까 여기저기 경로당을 다녔더니 말복이니까 군에서 잔치를 하더라고. 막 삼계탕 엄청나게 잘 드시더라고. 근데 5시니까 거의 끝물이잖아요. 와이프가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나오셔서 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 7분 정도의 그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앉아 누워 계시더라고. 집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리서치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들한테. 나도 이제 차 한잔 얻어먹으면서 할머니들 무슨 재미로 사세요? 하니까 뭔 재미가 있어. 사는 게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 왜 자식은요? 자식이 뭘 필요 있어. 지도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자주 옵니까? 올 수도 없어. 힘드니까. 지들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전화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70 초반인데 아주 몸이 군사란 없이 아주 이렇게 호리호리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호감도 가서 물어봤지. 할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노령연금하고 공공근로 그래서 7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틀 나가고 이제 5일은 경로당 가서 노는 거예요. 고스톱 치고 경로당에 밥 주니까. 그리고 70만 원 소득을 가지고 저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아니까 의료비, 병원비하고 약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얼마로도 저축을 하는 거야. 70만 원 가지고. 근데 지금 나이 먹어서 적정 생활비가 얼마라고 합니까? 369만 원이라고 그래요. 통계청 자료가. 이게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요. 텔레비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최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2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소득자의 50%가 월 300 이하래. 300 이하를 받는 사람. 그러면 각종 세금 내고 재생건강금 내고 4대 보험료 내고 하면 현찰 250 정도 받는 거죠. 250 받아가지고 처자식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렇게 먹고 살아오던 사람이 노후에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자살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아니요. 그건 제가 계산해보면 369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다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천에 그 어르신들 70만 원을 받아도 저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 삶의 터전을 옮기시면 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산관리도 공부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돈이 주인인 시대예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도시 어르신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어쨌거나 뭘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산이 뭐냐면 제가 부동산이에요. 사는 현금이에요, 현금. 시골에서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농사를 짓는다 한다면 일을 하시는 거고 거기서 소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확을 한다는 얘기는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현금도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죠. 일하러 나가시면 그 뭐 원천직수 합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서 뭐 한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이상 저축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건강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하면 금융 파산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으신 분들은 그런데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진짜 취미생활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죠. 주식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건 고수가 되겠다는 공부를 해서 그 신의 경제에 가가지고 욕심 안 내고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을 따먹을 수 있는 내공이 있다고 하신다면 하실 필요는 있죠. 근데 그 사전에 철저하게 엄청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30만 원만 벌면 굉장히 큰 돈이죠. 나이 먹었을 때. 생활비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서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거 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고맙습니다.